안녕하세요. 평생 밥 장사를 하며 내 손으로 만든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한다고 믿으며 살아온 60대 엄마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식당 불판 앞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 하나 구김살 없이 번듯하게 키워냈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던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을 때 이제 제 할 일은 다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남은 건 그저 멀리서 두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며느리라는 아이가 제 아들의 피와 땀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었는지 알게 된 순간 제가 평생 지켜온 가족을 향한 굳건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분가 후 15kg나 빠져 뼈만 남은 아들, 그걸 다이어트라며 선을 긋던 며느리, 그리고 몰래 숨긴 녹음기 속 소름 돋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식당 저녁 장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아 부지런히 도마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밥 2공기는 거뜬히 비워내던 소고기 장조림을 한솥 졸이고 진미채도 부드럽게 무쳐냈습니다. 며느리 입맛에도 맞추려고 맵지 않은 백김치도 정갈하게 한 통 썰어 담았지요. 반찬 냄새가 뺄까봐 지퍼가 달린 두툼한 보온 가방에 차곡차곡 통을 넣으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결혼 3년차, 아이들이 분가에 새 아파트로 나간 지는 이제 막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젊은 애들 사생활 방해될까봐 반찬도 퀵으로 보내거나 아들 편에 들려보냈는데 마침 다음 날이 식당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예고 없이 찾아가 서프라이즈로 얼굴이나 볼 요량으로 양손 무겁게 반찬 가방을 들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손을 거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 집이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까슬까슬했습니다. 자다 깬 것 같기도 하고 지독한 감기에 걸린 것처럼 새소리가 났습니다. 엄마다, 문 좀 열어봐라 하고 대답하자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가 그만 그 자리에 돌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문 앞에 서 있는 건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듬직하고 어깨가 넓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볼은 푹 패어 광대뼈가 날카롭게 도드라져 있었고 입고 있는 편안한 회색 면 티셔츠는 목둘레가 헐렁하다 못해 쇄골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펄럭였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윤기가 흐르던 얼굴은 푸석푸석하게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퀭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뼈만 남았어?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반찬 가방을 현관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두 손으로 아들의 어깨와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 손에 꽉 쥐어진 아들의 팔뚝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 손길에 놀란 건지 미세하게 손끝을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분가하기 전 건장했던 모습에서 최소 15kg는 좋게 빠져 보이는 충격적인 몰골에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아니 엄마, 나 안 아파.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아들은 황급히 제 손을 떼어내며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변명하는 목소리조차 기운이 없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안에 있는데도 곱게 피부 화장을 하고 딱 달라붙는 레깅스에 짧은 요가탑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기는커녕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실 거면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연락 없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겠지만
눈앞에 뼈만 남은 아들을 두고 그런 예의를 차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가, 애가 왜 이러니? 병원은 가본 거야? 어디 큰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쏙 빠져? 제 다급하고 떨리는 물음에 며느리는 피식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도 참, 병은 무슨 병이에요. 오빠 요즘 운동에 푹 빠졌어요. 참견 마세요. 운동? 세상에 무슨 운동을 하길래 애가 피골이 상접해? 손 떨리는 거 안 보여? 요즘은 슬림한 게 대세잖아요. 오빠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다이어트 빡세게 하는 중이에요. 제가 식단 다 짜주고 몸짱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현관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제 반찬 가방을 힐끗 내려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고기나 짠 반찬 같은 거 싸오지 마세요. 집안에 냄새 배는 것도 싫고 오빠 식단에도 안 맞아요. 어머님 음식 맵고 짜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생기를 잃고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변할 수 있나요? 분통이 터져 아들 녀석을 쳐다보았지만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아 엄마. 나 바프 준비해. 이러다 몸짱돼서 나타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반찬은 고마운데 당분간은 안 가져다 줘도 돼. 아들의 퀭한 눈빛과 며느리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반찬 가방을 다시 집어들고 쫓기듯 현관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는데 완전히 닫히기 직전 틈새로 현관 안쪽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진짜 짜증나. 냄새나는 반찬통 들고 불쑥불쑥 찾아오고 난리야. 오빠 똑바로 말 안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내다보는 내내 아들의 그 텅 빈 눈동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애가 왜 그렇게 체념한 듯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엄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듯 피했을까요? 며느리의 말대로 정말 바디 프로필 준비 때문이라면 아들의 어깨는 왜 그렇게 무겁게 짓눌려 보였던 걸까요? 밤이 깊어 가게로 돌아와 냉장고에 도로 반찬통들을 밀어넣으면서도 본능적인 찜찜함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을 빼는 사람의 낯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어미의 직감이 머릿속에서 시끄러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퇴근하고 대체 무얼 하는지, 정말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게 맞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이 답답한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며칠 내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펄럭이던 아들의 셔츠 목둘레와 초점 잃은 눈빛이 도무지 잊히질 않았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단골 한의원으로 달려가 제일 좋은 녹욕을 듬뿍 넣어 보약을 한 첩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식당 장볼 때 쓰는 낡은 탑차를 몰고 아들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회사 주차장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를 1시간 남짓. 어둑해진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회사 정문으로 걸어 나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걸음걸이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차 앞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저는 재빨리 횡단보도를 건너가 조수석 문을 벌컥 열고 탔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허둥대는 꼴이 영 수상했습니다. 어쩌긴 너 다이어트 한다며 밥은 안 먹어도 보약은 먹으면서 해라. 가방 뒷자리에 실을게. 제가 몸을 틀어 뒷좌석으로 가방을 넘기려던 찰나였습니다. 좁은 조수석 밑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비닐봉지가 툭 엎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발밑을 본 저는 그대로 숨을 멎었습니다. 조수석 바닥에는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빈캔이 수십 개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이사이로 편의점 로고가 찍힌 삼각김밥 비닐 껍질들이 뭉쳐져 있었죠. 무심코 비닐 하나를 주워들었는데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밑 깊숙한 곳에는 코피를 닦아낸 듯 시뻘건 핏자국이 굳어있는 휴지 뭉치들이 여러 개 처박혀 있었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운동한다는 애가 왜 차에서 이런 쓰레기를 버려? 그리고 이 피 묻은 휴지는 대체 뭐냐고. 추궁하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사색이 되어 제 손에 들린 휴지와 비닐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출퇴근할 때 졸려서 마신 거고, 코피는 요새 공기가 건조해서 그래. 엄마, 나 빨리 헬스장 가야 하니까 일단 내려. 늦었어. 저를 차에서 밀어내려는 아들의 등 뒤로 룸미러 옆에 달린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원선이 아예 뿌리째 뽑혀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군요.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블랙박스 선까지 뽑아놓고 다니는 건지 입술을 꽉 깨물어 피비린내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윽박 지른다고 입을 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일단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도 서둘러 탑차 시동을 걸고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헬스장으로 간다던 아들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국도를 30분 넘게 달리던 차가 마침내 멈춰선 곳은 거대한 화물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외곽의 대형 물류센터 앞이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차를 세워두고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들은 트렁크에서 형광색 야광조끼를 꺼내 입더니 익숙한 걸음으로 상하차 작업장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상자들 앞에 선 아들이 제 몸통만한 무거운 박스들을 쉴 새 없이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하나를 들어올릴 때마다 휘청거리는 얇은 다리가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 말한 바디 프로필 준비였습니까? 저게 며느리가 말한 슬림한 몸짱 다이어트였습니까? 손톱이 운전대를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던 그때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제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알림을 띄웠습니다. 며느리의 SNS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물류센터의 매연 섞인 공기와는 정반대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금가루가 뿌려진 참치회와 영롱한 샴페인 잔이 놓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달린 며느리의 멘트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득근 중. 나는 친정 식구들이랑 오랜만에 오마카세 힐링 타임. 여보, 열심히 운동해서 몸짱 돼서 와. 샵 오마카세, 샵 갓생 살기, 샵 남편은 다이어트 중.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아들은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새벽 이슬을 맞고 박스를 나르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 시간에 친정 식구들까지 불러다 수십만 원짜리 밥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대체 내 아들은 왜 저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걸까? 대체 며느리에게 무슨 단단한 약점을 잡혔길래 이런 미친 짓을 군말 없이 하고 있는 걸까? 의아함과 슬픔으로 뒤엉켰던 감정은 어느새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차갑고 매서운 도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작업장 한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스를 나르다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던 아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어떻게... 이게 네가 말한 헬스장이니? 이게 다이어트야? 네 몸 다 부서져가면서 새벽 상하차 뛰어 번 돈으로 네 마누라는 지금 오마카세 처먹고 있더라. 당장 옷 벗고 따라 나와. 제가 아들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지만 아들은 시커먼 먼지가 묻은 손으로 제 손을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보며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땀 흘리고 운동 삼아 하는 거야. 걔가 사치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 월급이 적어서 걔가 고생하잖아. 그냥 내가 조금만 더 뛰면 우리 가정 평화로워. 그러니까 엄마 제발 그냥 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단단히 세뇌당해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끌고 간들 내일이면 다시 이 지옥 같은 곳으로 기어들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의 눈을 뜨게 하려면 그 악마 같은 며느리의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빼박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탑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을 뒤져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이틀 뒤 배송된 새끼 손톱만한 녹음기를 들고 아들에게 줄 보약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 두꺼운 보온 안감이 덧대어진 부분을 칼로 살짝 찢었습니다. 그 틈새로 녹음기를 밀어넣은 뒤 바늘과 실을 가져와 티나지 않게 촘촘하게 꿰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아들의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 고리에 그 보약 가방을 걸어두고 왔습니다. 아들에게는 바쁘면 얼굴 안 봐도 되니 하루에 2포씩 꼭 챙겨 먹으라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가방 안에 숨겨진 녹음기는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종이었습니다. 사흘 뒤 보약을 다 먹었다며 아들이 빈 가방을 제 식당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을 돌려보내고 문을 걸어 잠근 뒤 저는 가방 안감을 뜯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녹음기를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연 그 사흘의 시간 동안 저 작은 기계 안에는 어떤 소름 돋는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가게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창문의 블라인드까지 빈틈없이 내렸습니다. 주방에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조차 방해가 될까 싶어 전원을 끄고 나니 홀 안에는 서늘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 노트북을 펴고 보약 가방 안감에서 꺼낸 새끼손톱만한 녹음기를 USB 포트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뜨고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배어 미끄러졌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지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마찰음이 들렸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퇴근이었습니다. 왔어? 바로 욕실로 들어가. 먼지 냄새 나니까 소파 근처에는 오지도 말고. 인사 한마디 없는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응, 나 물 한 잔만 마실게. 오늘 상하차 물량이 너무 많아서 물도 못 마셨어. 갈라진 아들의 목소리에 제 목구멍까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냉장고에 밥 남은 거 없어? 배가 너무 고파서 어지럽네. 맨밥이라도 한 숟갈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텔레비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오빠, 정신 나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을 찾아. 밥부 찍는다고 어머니한테 큰 소리 다 쳐놨는데
이제 와서 살찌면 나만 우스워지는 거 몰라? 배부르면 졸리기밖에 더 해. 내일도 새벽에 나가야 하잖아. 아니, 그래도 사람이 밥을 아예 안 먹고 어떻게 버텨. 투잡 뛰는 것도 힘든데. 누가 투잡 뛰래? 오빠가 번듯한 대기업 다녔어봐. 내가 이런 고생 시키겠어? 다 오빠 능력이 부족해서 내 친구들 앞에서 기 못 펴게 만드니까 내가 식비라도 아끼려고 악역 자처하는 거잖아. 나라고 내 남편 굶기고 싶겠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물이나 마시고 빨리 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억지로 등 떠밀어 투잡을 시켜놓고 아들의 무능함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긴 한숨을 쉬더니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참아볼게. 라며 순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철저히 길들여 놓은 며느리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다음 파일, 그 다음 파일을 연달아 재생했습니다. 녹음기가 담아낸 사흘의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 며느리는 안방 침대에서 뒹굴며 친구들과 통화하며 쇼핑 약속을 잡았고 친정오빠의 도박빚 독촉 전화까지 아무렇지 않게 받아 넘겼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명품관에서 신상 가방을 결제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제 아들은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적이며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그 아이는 남편의 피 같은 돈을 물 쓰듯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파일은 세 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날선 목소리로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야간 배송일당 들어오면 바로 내 통장으로 넘겨. 우리 오빠 급하대.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던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처남 돈을 또 해줘? 저번 달에도 내 월급 통째로 가져가서 막아줬잖아. 나 이번 달 자동차 보험료도 내야 하는데. 아들의 약한 반항에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오빠, 지금 우리 집구석 무시해? 우리 오빠 카드값 연체돼서 신용불량자 되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우리 오빠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 남편이면 내 친정일도 네 일처럼 생각해야지. 그 돈 하나 못 보내줘? 그깟 보험료가 문제야? 정 아까우면 차 팔고 걸어다니든가 아니면 쪼잔하게 굴지 말고 그냥 이혼해.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 아들은 거짓말처럼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 알았어. 미안해. 화내지 마. 지금 폰으로 이체할게. 모자란 돈은 주말에 탁송 알바라도 더 띄어서 채울 테니까 형님 걱정하시지 않게 해. 띠링 하는 송금 완료 알림음이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끝으로 녹음기 재생을 멈췄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끝으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을 굶기며 쓰레기 같은 식단을 강요해놓고 밤낮 없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게 만들어 그 돈을 제 친정오빠 빚 갚는 데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남편 다이어트 내조를 완벽하게 해내는 웰리스 인플루언서인 척 남편 돈으로 명품을 두르고 고상한 척을 해왔던 겁니다.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쳐들어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아들 녀석의 등짝을 후려치며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내 피가 거꾸로 솟구치던 분노가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제 아들에게 한 짓을 어떻게 드러내야 내 아들의 억울함이 풀릴까? 지금 당장 녹음기를 들고 가서 따져봤자 며느리는 눈물을 쏙 빼며 친정오빠가 급해서 부부 돈을 잠깐 보탠 것뿐이라며 변명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또다시 자기 아내를 감싸며 저를 밀어내겠죠. 그렇게 어설프게 터뜨리면 오히려 저만 아들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모진 시어머니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 그리고 제 통장에서 며느리의 통장으로 전세금 명목으로 이체했던 수억 원짜리 은행 송금 확인증, 형편 풀리며 꼭 갚겠다던 며느리의 문자 캡처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타인의 시선을 병적으로 신경 쓰고 허영심으로 똘똘 뭉친 아이입니다. SNS 속 완벽한 현모양처이자 부유한 사모님이라는 가짜 이미지가 그 아이의 유일한 권력이자 자존심이었죠. 그렇다면 제가 부셔버려야 할 것은 그녀의 얄팍한 체면과 숨통을 쥐고 있는 돈줄이었습니다.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저희 식당 단골이자 남편 상속 문제 때부터 저를 도와주었던 구 변호사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저 달빛식당 김 사장입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좀 찾아갈게요. 대여금 반환 내용 증명이랑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관련해서 묶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급하게 봐주셔야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달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며느리의 SNS에 절친들과의 우아한 홈파티가 예고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가짜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전시하려는 그날, 그 무대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전의 토요일 오후 1시, 저는 구 변호사와 함께 아들 부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경쾌한 음악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릴 우아한 주말 홈파티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 중이겠지요. 저는 길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주저없이 초인종을 길게 눌렀습니다. 안에서 배달 왔나 봐. 내가 나갈게. 하는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고 와인잔을 든 며느리가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 오늘 친구들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 변호사도 묵묵히 제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풍선과 꽃장식이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출장 뷔페에서 부른 듯한 고급 요리들이 즐비했습니다. 며느리의 지인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 넷이 저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들이닥치시면 어떡해요? 빨리 나가세요. 네? 며느리가 다급히 뛰어와 제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지인들 앞이라 소리는 못 지르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저를 현관 쪽으로 밀어내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거실 한가운데 위치한 대리석 식탁 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와인병 옆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입구에서 하얀 서류 뭉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맨 앞장에 굵은 글씨로 적힌 대여금 반환 내용 증명과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관련 서류라는 단어가 조명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요? 전세보증금이요? 서류의 제목을 읽은 며느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인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이 집 전세금 내 통장에서 나간 내 돈인 거 잊지 않았지?
빌려준 돈이라고 네가 직접 문자로 남긴 것까지 변호사님이 확인했다. 오늘부로 그 돈 돌려받는 절차 시작할 거고 보증금도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할 거다. 너한테는 단 한 푼도 못 떼어주니까 짐 챙길 준비해. 제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거실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척하던 며느리의 가짜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주변 지인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친구들 앞에서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제가 오빠 내조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혹시 오빠 다이어트 시키는 것 때문에 단단히 오해하셨나 본데. 오해? 네가 말한 운동이 새벽 물류센터 상하차였니? 내 아들 핏바라다 네 친정오빠 빚 갚는 게 다이어트고? 제 입에서 튀어나온 날선 호통에 며느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지인들의 입에서 헉 하는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세요? 제가 언제 우리 오빠 빚을 갚았다고 그래요? 어머님 노망나셨어요? 증거 있어요? 그 뻔뻔한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새끼 손톱만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멈추게 하려는 마음으로 곧바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짧은 잡음 뒤로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오늘 야간 배송 일당 들어오면 바로 내 통장으로 넘겨. 우리 오빠 급하대. 내일 우리 엄마 카드값 막아야 하니까 잠잘 생각하지 말고 더 뛰어. 밥? 배부르면 졸리기밖에 더 해? 아, 끄라고요. 당장 안 꺼요? 녹음기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며느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식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녹음기를 부셔버릴 기세로 손을 뻗었지만 곁에 서 있던 구 변호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시면 재물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따로 받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물건을 부수는 건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변호사의 차가운 경고에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화려한 홈파티의 주인공이었던 그녀의 체면은 이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경악한 얼굴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야간 배송? 남편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어? 식비 아깝다고 밥을 굶겼대. 미친 거 아니야? 저 가방도 다 남편 투잡뛰게 해서 산 거였어?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며느리가 바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우리 오빠가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내 남편 돈 내가 맘대로 쓴 게 무슨 죄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열하게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제가 홈파티 시간에 맞춰 아들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난장판이 된 거실, 짐을 챙겨 황급히 빠져나가는 아내의 친구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아내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 아들의 가슴팍에 툭 안겨주었습니다. 직접 봐라. 네가 삼각김밥 씹으며 코피 쏟을 때 네 아내가 친정오빠 도박빚이라 자기 엄마 카드값으로 빼돌린 계좌 내역서다. 이체된 날짜마다 네 야간 알바 일당이 들어온 직후였어.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3천만 원이야. 아들의 떨리는 손이 은행 직인이 찍힌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찍힌 이체 내역, 정확히 자신의 야간 알바 일당에 들어온 직후마다 처남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들을 확인한 아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다 뭐야?
형님 빚 다 갚아서 이제 안 도와줘도 된다며. 나한테 바디 프로필 찍자고 한 게 나 잠 안 재우고 일 시키려고 꾸며낸 거였어?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너 그거 알잖아. 가스라이팅이라는 지독한 최면에서 마침내 깨어난 아들이 진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내역서를 며느리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종이장들 사이로 며느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걸 들킨 며느리는 이대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까요? 진실을 마주한 내 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허공에 흩뿌려진 은행거래 내역서들이 나풀거리며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며느리의 화려한 실크 원피스 자라기로 안착하는 것을 아들은 핏발선 눈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7장 뷔페에서 공수해온 금가루 뿌린 참치회와 값비싼 샴페인이 놓여 있었고 아들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하다 묻어온 시커먼 먼지와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나한테는 식비 아끼라고 배부르면 졸리니까 삼각김밥이나 씹으라고 해놓고 넌 여기서 내 피 같은 돈으로 파티를 열었어? 아들의 갈라진 목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우리 오빠가 진짜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죽겠다고 매달려서 어쩔 수 없었어. 바디 프로필은 진짜 당신 건강 생각해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 알량한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바지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빼어 식탁 위 샴페인잔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짐은 내일 용달 불러서 본가로 뺄 거야.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나 말고 변호사님 통해서 해.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와 녹음기를 챙겨 들고 구 변호사와 함께 아들의 구분 등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로 저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고 과로와 영양 부족 소견을 받아 진단서까지 챙겼습니다. 등 뒤로 오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악을 쓰며 며느리의 절규가 보또까지 울려 퍼졌지만 우리 셋 중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일은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구 변호사는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전세금이 어떻게 오갔는지부터 정리했고 대여금 반환 내용 증명과 이혼소장, 위자료 청구 준비를 차례로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측의 내용 증명이 도달하기 무섭게 제 전화통에는 불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그녀의 친정 엄마까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번호를 모조리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몰락은 제가 직접 손을 쓸 필요도 없이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삶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홈파티에 참석했던 지인들은 며느리가 그동안 SNS에 올려왔던 완벽한 웰리스 라이프가 남편의 피와 땀을 쥐어짜 만든 가짜였다는 사실을 여기저기 퍼뜨렸습니다. 며느리의 SNS 계정에는 순식간에 조롱과 비난이 섞인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죠. 남편 굶겨서 산 명품 가방, 친정오빠 도박빚 갚아주는 호구 남편이라는 꼬리표가 붙자 타인의 시선에 목숨을 걸던 며느리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돈줄이 끊긴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기댄 곳은 친정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날아오고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며느리는 캐리어를 끌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구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친정 오빠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 미쳤어? 이혼당하면 당장 내 카드값은 누가 막아? 멍청하게 시어머니한테 꼬리를 밟혀서 이사 달을래? 딸을 걱정하기는커녕 당장 빼먹을 돈줄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 역시 네 남편 하나 구워 삼지 못하고 쫓겨나서 우리 집안까지 망하게 생겼다며 딸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철저히 남편을 착취해 친정 식구들에게 바쳤지만 정작 돈이 떨어지자 가족에게조차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결국 갈 곳을 잃고 당장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없었던 며느리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을 커다란 종이 가방에 쓸어 담아 중고 명품 샵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 헐값에 넘긴 돈마저도 우리가 청구한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전세금 반환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명백한 귀책 사유와 아들의 진술, 야간 알바기로 병원 소견서, 은행 송금 내역이라는 빼박 자료 앞에서 며느리 측은 제대로 된 반론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몇 달의 조정과 다툼 끝에 법원은 며느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당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고 제가 보냈던 전세금 역시 대여금으로 정리되어 며느리가 단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고 제 통장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빈털터리 신세로 위자료 빚까지 떠안은 채 그 화려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변두리 월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차가 하나씩 정리되는 동안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당 저녁 장사가 한창이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느라 한창 바쁜 제 곁으로 앞치마를 두른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다가와 완성된 뚝배기를 능숙하게 쟁반에 옮겨 담았습니다. 엄마, 3번 테이블 김치찌개 나갈게. 카운터 계산은 내가 방금 다 했어. 홀을 향해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은 3개월 전 셔츠 목둘레가 펄럭이던 그 앙상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본가로 들어와 제 곁에서 지내며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푹 패였던 볼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날카롭게 튀어나왔던 쇄골 뼈 위로는 든든한 어깨 근육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퀭하게 비어있던 눈동자에는 전처럼 다정하고 맑은 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투잡으로 뛰던 새벽 물류센터 일은 당연히 그만두었고 본래 다니던 직장에만 충실하며 퇴근 후에는 이렇게 제 식당 일을 거들어주는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장사를 모두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은 밤 10시,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를 식탁위로 가져왔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국그릇 고봉으로 퍼담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과 두툼하게 부쳐낸 계란말이를 듬뿍 올렸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텅 빈 식당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자리에 앉은 아들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뚝배기 국물을 크게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흰 쌀밥 위에 고기 한 점을 큼지막하게 올려 입이 터져라 밀어넣었죠. 볼이 빵빵해지도록 오물거리며 씹어넘기는 모습을 가만히 턱을 개고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고기 더 있으니까 모자라면 말하고. 아우, 진짜 우리 엄마 된장찌개는 예술이라니까. 나 밥 한 공기만 더 줘. 오늘 너무 움직였더니 허기지네. 허허 실실 웃으며 텅 빈 밥그릇을 내미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딱딱한 덩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새끼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어미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군요. 그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내 새끼 살찌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살맛이 난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넉살의 아들은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맑은지 지난 몇 달간 우리 모자를 괴롭혔던 그 지독한 악몽이 아주 먼 옛날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찌개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참 오랫동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사연을 다 털어놓고 나니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처음 아들의 말라비틀어진 팔목을 붙잡았을 때 흘렸던 눈물이 생각나 중간중간 목이 메기도 했네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한 가지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이 다 커서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웃는 얼굴 뒤에 상처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의 세심한 눈길과 관심은 언제나 필요한 법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자녀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그 찜찜한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작은 의심 하나가 구렁텅이에 빠진 내 가족을 구해내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속 시원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따뜻한 밤냄새와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